또 사실 너무 잘 퍼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동강수위. 이렇게도 많이 이제 일컬었던 게 바로 수위입니다. 에어드랍을 받지 않을까 하고 맡겨놨는데 아직도 안 줘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별의별 크립토 진행의 정호찬입니다. 오늘도 데이터 읽어주는 남자 웹3 애널리스트 박별 연구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덕분에 푹 쉬었어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L1 가격들도 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메타가 계속 바뀌는 것 같은데 솔라나가 연초에 떴다가 지고 톤이 좀 떴다가 지는 것 같더니 요새는 전혀 다른 생각지도 못한 체인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오늘 좀 그거를 커버해 주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체인인가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지금 가격이 신고점을 향해 거의 다 올락말락했던 수위. 수위. 매월 사람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바로 그 수위. 맞습니다. 지금 이제 끝났지만 수위. 오늘 그 수위에 대해서 좀 깊게 많이 다뤄주신다고 하는데 수위 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지. 먼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매월 기쁨을 주는 게 뭐냐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수위도 에어드랍을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 혹시 그 디스코드 가입하셨습니까? 디스코드 눈팅만 했죠.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디스코드를 가입한 사람들을 한해서 이 추첨을 해서 에어드랍을 해줬던, 그래서 덕분에 받았던, 받으면서도 참 당황스러웠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는데, 사실 그거 외에 수위 같은 경우에는 총 공급량의 약 6% 정도가 에어드랍 성격의 혹은 이 토큰 세일 쪽에 할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거래소들에서 토큰 세일을 진행했고, 대표적으로 OKX라든지 쿠코인 거래소에서 이제 IDO 성격을 가지고서 이제 점프 스타트 혹은 스포트라이트라는 이제 형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총 만 수위 할당이 정해져 있었고, 그것을 13개월에 걸쳐서 월 7.7% 한 770개 정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매월 받는 수위를 가지고 수위 연금이다, 혹은 또 사실 너무 잘 퍼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동강 수위 이렇게도 많이 이제 일컬었던 게 바로 수위입니다. 이 수위가 사실 예전에 그 앱토스랑 같이 해가지고 라이벌 구도가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딱 수위가 딱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위 하면 앱토스, 앱토스 하면 수위, 서로가 항상 라이벌처럼 따라 붙여오는데 왜 둘이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건가요? 그 검색을 하면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메타 출신 스타트업,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페이스북 출신이라고 하고, 페이스북이 중단한 블록체인의 그런 개발자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구페북 현 메타 개발자 출신들이시면 다 엄청나게 인재 밀도가 높으신 분들일 텐데 그분들이 했으면 되게 탄탄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럼 페이스북이 주는 그 가치는 무엇이냐, 왜 페북 출신이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땐 페이스북에 하려다가 사업을 정리한 DM이라는 프로젝트를 얘기를 안 하고 갈래 안 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DM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쉽게 좀 포인트만 얘기를 해보면, 사실 페이스북이 블록체인 연구를 2017년도 굉장히 빠른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18년도에 이제 페이팔에 근무하셨던 경력이 계신 데이비드 마커스라는 분을 영입을 합니다. 이 이름 기억해 주세요. 조금 이따 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19년 6월에 리브라라고 하는 걸 런칭을 하죠. 리브라라고 하는 게 이제 천칭자리, 그러니까 균형을 맞춘다 라고 해가지고 이때 소위 말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런칭하려고 했다 보니까, 그래서 이름을 좀 네이밍을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만 생각한 게 아니라 이거를 하면서 칼리브라, 칼이 칼리브레이션 조정이라는 거, 그래서 이 통화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조정 균형을 하는 지갑까지 같이 패키지로 사실은 나왔었다. 그러다가 이제 2019년에 청문회도 갔다 오시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때 당시 페이스북이 그럼 프라이버시 어떤 게이트 사건이 터지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지켜야 될 가치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규제가 굉장히 심해지는 배경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우려가 많았고, 사실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2017년, 18년도 이때 위챗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단순히 메신저에서 페이먼트로 넘어가는 걸 봤기 때문에 본인들도 소셜 네트워크에 준하는 게 아니라 결제까지 되는 플랫폼으로 넘어간다면 밸류가 확실히 뛸 거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당연히 있었겠지만 여러 여건상 쉽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페이스북의 연관성을 떼야겠다라고 해서 2020년 이제 리브랜딩, 지갑 같은 경우에는 노비라고 먼저 페이스북의 색깔을 좀 덜어내려고 리브랜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 12월에도 DM이라고 해가지고 또다시 리브랜딩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이제 좀 어려움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2021년에 실버게이트랑 파트너십을 했었지만 여기에 결국에는 2022년에 다 매각을 하고 사업을 종료하게 됩니다. 아, 그럼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진 건데 그 사람들은 뭐 다 앱토스랑 수위로 간 건가요? 아, 좋은 지적이신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데이비드 마커스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라이트 스파크라고 해가지고 그 라이트닝, 비트코인 결제 페이먼트 인프라 쪽으로 창업을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는 것처럼 앱토스랑 수익 이렇게 나오고, 또 색다른 분이 리네라라고 하는 또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이것도 L1인데 당연히 무브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여긴 또 러스트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이 출신 분들이 또 결국에는 블록체인에 또 이렇게 또 하나의 씨앗을 품고 생태계를 또 만들어 가더라라는 페이스북의 유산을 갖고 태어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 가격이 오르는 게 꼭 기술이 뛰어나서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위가 최근에 가격이 오른 배경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지요? 그 시장의 지금 내러티브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을 때 수위가 오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레이스케일이 수위 신탁을 발표했다라는 게 일단 가장 큰 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아마도 이 배경에는 또 토큰 언락 같은 것들도 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요거와 연관되어서 공교롭게도 지금 L1들의 움직임들이 좀 크고 작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라고 한번 정리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왜 앱토스도 있었을 텐데 왜 수위를 골랐나요? 일단은 그레이스케일에서 이 신탁을 발표하면서 리포트를 냈는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주요한 이유로는 아무래도 앱토스와 좀 다르게 그 최대 공급량이 100억 개로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게 그게 좀 또 큰 장점이 아닐까. 최대 공급량이라는 게 토큰 수량이 100억으로 맥스가 네. 아, 비트코인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무한 발행이 아니라 이더리움처럼 무한 발행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처럼 또 캡이 좀 정해져 있어서 그것이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 외에는 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소위 말해 3세대 블록체인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제 언어적 특성, 네. 그 중에 앱토스와 수위 중에 아마도 수위가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 시가총액 대비 이제 TBL을 따져봤을 때 여전히 좀 저평가된 게 아니었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수위를 좀 선택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냥 추정 정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수위가 이렇게 독주를 하고 있으면 다른 에런들은 좀 이렇게 주춤주춤 할 것 같은데, 이 수위가 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전에 솔루나박스의 재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솔라나 가고 뭐 루나 갔다가 맞아요. 아발란체 가고 맞아요. 막 이게 막 순환매를 갔던 그러한 것처럼, 왜냐면 그때 당시에도 서로 생태계들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 뭔가 뭐 그랜츠라든지 여러 가지 생태계 기금들이 나왔던 것처럼 지금 역시도 이 지금 시장을 보면 팬텀이 소닉으로 리브랜딩을 한다고 하면서 S라고 하는 토큰을 에어드랍을 한다라고 하면서 또 새로운 또 움직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발란체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레트로 9000이라고 해가지고 그 40밀리언 달러의 그랜치 프로그램을 또 발표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공교롭게도 이런 이제 예전 체인들 말고도 최근에 이제 세이 같은 체인에서도 최근 굉장히 빠르게 트랜잭션이나 활성화 지수들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좀 많이 넥스트 아벡스, 넥스트 솔루나박스에 대해서 찾는 과정에서 그레이스케일이 루나를 발표했고, 그러면서 또다시 에런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람들이 더욱 주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런 이제 배경도 있지만 또 조금 요거는 작은 비중일 수 있고 뇌피셜에 좀 가까울 수도 있지만 토크노믹스에 좀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수위 같은 경우에는 매월 사실 연락되는 물량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위 연금이라고 했던 것처럼 1년에 걸쳐서 대규모 물량이 이제 연락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올해 5월에 10억 개 정도의 물량이 한 번에 빵 풀리면서 굉장히 이때 이후로 가격이 좀 침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매월 또 물량이 빠지고 있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다 좀 소화가 됐거나 좀 일정 정도 좀 풀렸다고 좀 보여지는지, 혹은 매집이 좀 된 건지, 이 장기 매집된 물량이 최근 이슈를 통해서 좀 가격이 급등한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관점도 있습니다. 고래가 좀 올리고 그다음에 뉴스 풀어가지고 가격을 좀 펌핑 시켰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상승이 되어야 그런 언락되는 물량을 소화하기도 좀 용이한 시장 환경이라든지 시장 투자자들의 좀 관심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또 그렇게 생각하냐면 마지막 바이낸스 거래량을 보더라도 지금 2024년 월 평균 거래량을 보더라도 바이낸스가 5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거래소에 특정된 어떤 되게 주요하게 거래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 가격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이러한 배경들을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코시스템 맵 사실 대부분 체인들이 다 구색 맞추기 위해서는 막 멋있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얼마나 열심히 돌아가냐인 것 같은데 수위 생태계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구색 맞추기 아직 불가합니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빠르게 잘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2023년 10월부터 TBL이 조금 두드러지게 증가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유인즉슨 이때 수의 재단에서 생태계 자금을, 생태계 펀드를 런칭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인센티브 받아야지 하면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때 이제 랜딩, 대출에 이제 맡겨서 이자를 받거나 아니면 이때 당시 한창 그 우리 리스테이킹, 수위를 맡기면 A 수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LSD 유동성 프로토콜이 있는데, 저도 이제 에어드랍을 받지 않을까 하고 맡겨놨는데 아직도 안 줘요. 좀 시간이 걸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생태계를 견인하는데 좀 일조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그래서 나비 프로토콜, 그러니까 랜딩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거의 약 300밀리언 가장 큰 프로토콜로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스위랜드도 약 166밀리언 정도로 랜딩이 일단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 뭐 덱스 같은 경우에는 시터스라고 하는 요 곳을 보면 수위 유니스왑이다,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디파이 기준으로 성장을 한다는 게 되게 탄탄하게 잘 시작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뭐 NFT나 밈이나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하게 되면 금방 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디파이면 사실 돈이 박혀 있으니까 쉽게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디파이 머니레고 구조에서 봤을 때 지금 보시는 것들은 아무래도 지금 약간 상승 맞겠죠? 근데 지금 굉장히 그 수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최근에 이제 침체된 그런 시기를 겪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본적인 스팟 수업 같은 그렇죠, 덱스 혹은 랜딩 뭐 이런 거 위주에서부터 지금 바텀업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토큰을 런칭할 거라고 하는 딥북, 오더북의 그 백엔드를 담당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앞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딥북이라는 프로젝트는 여기에서 버티컬을 다 책임져 줄 막 이런 프로젝트가 나온다든지 앞으로 수위에서는 좀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수위에서 최근에 이제 게임기를 출시했습니다. 레디 플레이 원처럼 레디 수위 플레이라고 하는 이런 막 슬로건으로 수위 플레이를 이제 출시를 했는데, 요게 이제 지금 사전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약 $600. 아마도 요거를 하면 다양한 에어드랍을 주지 않을까? 솔라나 폰 같은 느낌으로. 맞습니다. 솔라나의 사가처럼 지금 최근에 솔라나에서도 시커라고 하는 또 3세대 폰이 또 나왔는데, 뭐 그런 것처럼 요 수위에서도 아까 오늘의 이제 무브의 개념을 얘기하면서 NFT나 게임 쪽에 뭔가 또 다양한 것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또 새로운 무브로 수위 생태계의 킬러 앱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어떤? 플레이스테이션 5도 그 5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비싸네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게임도 몇 개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거는 $600면 좀. 근데 또 에어드롭으로 그만큼 또 먹여줄 수도 있으니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요런 이제 좋은 얘기들이나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좀 고려해 봐야 될 게 뭐 있는가? 수위를 계속 긍정적으로 봐도 되나? 라고 했을 때 좀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될까 좀 정리를 해봤을 때 지금 여기 차트를 보시면 에런 생태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분이 정리하신 걸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4사분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수위나 앱토스가 같이 있습니다. 여전히 앱이 많지 않다는 쪽에 그래도 좀 위치해 있고 컬트 되기보다는 약간 좀 부족한 애매모호한 요 포지션이라고 저는 그냥 해석이 되는데, 즉 개발자들을 많이 끌어내서 생태계를 더 키우거나 아니면 팬덤을 더 확실히 모으거나 여전히 좀 모호한 포지션이 아닐까? 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수위의 이제 새로운 도전 과제라고 하면 첫째는 무브 생태계 내에서도 수위 말고 아까 말씀드린 앱토스도 있고 아니면 무브먼트라고 하는 또 새로운 경쟁자가 또 나오고 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아직 그래도 앱토스가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앱토스 대비해선 개발자 리소스가 좀 부족한 게 아닐까? 생태계를 위해선 개발자가 필수 불가결한데 이 부분에 좀 걱정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VC들이 항상 에런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근데 계속 매번 새로운 에런들이 나오는데 뭔가 차별화된 포지셔닝 혹은 킬러 앱 같은 것들이 없으면 아무래도 또 지금 한 번 반짝하고 또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이제 문제점을 가져와 봤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무브 생태계, 그러니까 똑같은 무브 언어 에런으로서는 앱토스 같은 경우는 이미 한국에서 다양한 파트너십, 그다음에 이미 앱토스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행사도 진행하고 한국이나 일본을 거점으로 지금 에이펙, 그러면서 글로벌로 지금 나가고 있는 전략을 피고 있습니다. 비지빌리티가 너무 좋아요. 앱토스가 행사장만 가면 다 있어요. 너무 뭐 이 행사 사진도 그렇고 뭐 글, 리포트 막 너무나 그런 것들이 찾으면 쉽게 나옵니다. 맞아요. 무브먼트라고 하는 이제 또 새로운 L2가 나오는데 마치 저는 이제 이게 앱토스나 수위 또 다른 에런인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대형 에런들과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술적 한계를 좀 다르게 돌파해서 이더리움의 생태계를 좀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EVM 연결을 해서 L2로 풀어간다 라고 해서 이 무브라고 언어하는 안에서도 다양한 지금 플레이어들이 있다 라는 게 지금 첫 번째 그 문제점이었고 그런 도전 과제였고, 다음으로는 이 개발자 현황에 대해서 잘 정리된 이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이제 런칭한 메인넷이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좋고, 이게 가로가 이제 2020년에 개발자 현황이고 세로축이 2023년도의 개발자 현황인데 앱토스가 800명보다는 조금 많은 개발자입니다. 그리고 수위가 400명보다는 높지만 아무튼 앱토스 절반보다는 조금 많은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같은 무브란 언어에서 상호 호환은 좀 가능할 수 있겠으나 어쨌거나 수위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개발자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VC 얘기를 마저 드리면 2024년 Q2 2분기에 VC분들의 투자한 것들 중에 L1이 12%를 차지합니다. 상위 지금 2등입니다. 단일 섹터로 보면. 그러니까 VC 자금들이 보통이 78%가 초기 투자에 지금 하는 경향이 높은데 이제 L1이 어느 정도 높은 또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런 L1은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1세대, 2세대, 3세대 혹은 또 새로운 것들이 계속 또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우측에 있는 모나드처럼. 이러한 L1 또 좀 지나면 그 베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L1 생태계들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계속 또 나오고 이런 인프라에 대한 투자하는 쪽으로 VC들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빠르게 뭔가 킬러 디앱을 내놓지 않거나 포지셔닝이 애매하면 사람들은 또 다음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하고 저희는 좀 생태계를 바라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수위가 되게 잘해왔고 그레이스클의 주목도 받았고 투자도 잘 받았는데 하지만 아직 뭔가 개발자 리소스도 좀 앱토스에 대비해서는 가격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고 또 에런이 박터지는 전쟁터에서 계속 새로운 플레이어가 나오니까 고삐를 늦추는 순간 좀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하락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위의 성장 배경과 또 기술적인 차별화 그리고 앞으로의 리스크 요인도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이 수위를 들고 계시거나 고려를 하시는 분들한테 좀 앞으로의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고 좀 가이드를 주실 수 있으실까요? 새벽에 올타임 하이를 찍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크게 이제
상승을 했다가 지금 조금 이제 조정을 받는데 마켓캡 기준으로는 이미 올타임 하이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50% 이상 그 올타임 하이를 뛰어넘었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으로는 이미 지금 넘었고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단기간에 빠르게 상승 거의 지금 3배 이상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8월 7일 날 샀으면 4배 가까이 됐을 텐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사실 항상 방송을 보는 이 시점은 조정을 맞이할 타이밍이다. 지금이 10월 8일이거든요. 오늘자 이후로 저희가 방송 나갈 때쯤이면 또 좀 많이 빠졌을 수도 있겠네요. 좀 더 고점에서 이렇게 횡보를 할지 몰라도 더 올라가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 맞을 것 같고 근데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쨌거나 이더리움 저희가 L2가 하고 가스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아 이제 이더리움이 이 시장을 평정할 거야 라는 그동안 되게 장밋빛 미래를 갖고 있었지만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지금 저희는 그냥 모두가 겪고 있고 그랬을 때 솔라나 같은 그런 다양한 트랜잭션을 소화할 수 있거나 그 모놀리틱이라고 하는 단일 그런 그 체계 내에서 이 생태계들을 장점들을 또 여러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솔라나 말고도 솔라나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무브라고 하는 언어의 에토스나 수익까지 보게 된 것이고 근데 이러한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 블록체인에서 이 트랜잭션을 어떻게 소화하고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가는가 그러니까 사실 무브 다음엔 저는 그럼 세이 같은 것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세이는 EVM 같은 것들도 가능하게 런칭을 했기 때문에 메타마스크로 그냥 바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는 더 용이해지는 이런 흐름, 병렬 실행에 대해서 조금씩 더 관심을 갖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가야 지금 이 시내,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거를 떠나서 개발적인 맥락이나 이 시내 흐름이 좀 어떻게 가고 있구나 그거를 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거 들어보니까 예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나오기 전에 막 넷스케이프 있고 그다음 크롬 나오고 막 이랬던 뭔가 브라우저의 진화랑 좀 되게 일맥상통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예전엔 막 계속 플러그인 설치하느라 짜증났는데 이젠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술이 이건 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블록체인 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진화하고 있구나 실시간으로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익가 어떻게 성장을 했고 어떻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 투자도 받게 되었고 또 어떠한 기술적인 차별점과 현재 시장에서의 한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별의별 크립토는 데이터와 풍부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이고요.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별의별 크립토에 많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커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